주생전. 권필이 남긴 한문 소설로 주생과 배도와 선화의 엇갈린 사랑과 이별을 그린 작품이다. 주생의 이름은 회이고 자는 직경이며 호는 매천이다. 주생의 집안은 대대로 전당에서 살았지만 그의 부친이 촉주의 별가란 벼슬살이를 하면서 촉에서 살게 되었다. 주생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민할 뿐 아니라 시도 잘 지었다. 나이 18배 태학생이 되어 동배들의 추앙을 받았다. 주생 스스로도 재주와 학문이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주생이 태학에 다닌 지도 수년이 지났지만 계속 과거에서 번번이 낙방을 했다. 이에 주생은 탄식하며 말했다. 인생이란 마치 티끌이 연약한 풀잎에 깃들여 있는 것과 같다. 어찌 명예에 얽매여 더러운 속세에서 허덕이며 아까운 청춘을 보낼까 보냐. 그렇게 생각한 주생은 이때부터 과거에 대한 뜻을 포기하고 그 대신 장사의 뜻을 두었다. 주생이 재산을 헤아려 보니 100,000냥이었다. 주생은 그 돈의 반으로 배를 구입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강호를 오가며 잡화 장사를 시작했다. 이속이 있어 스스로 생활을 꾸려갈 수 있었다. 주생은 장삿일 때문에 아침에는 오나라에 있었고 저녁에는 초나라에 있었다. 그는 장사에 구애되지 않고 마음이 내키는 대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어느 날이었다. 주생은 악약성 밖에 배를 메어두고 오래전부터 친히 지내는 나생을 찾았다. 나생 역시 뛰어난 선비였다. 나생은 주생을 반갑게 맞이한 후 함께 술을 마시며 즐겼다. 주생은 크게 취하여 배로 돌아왔다. 날은 벌써 땅거미가 짙게 깔리고 둥근 달이 떠올랐다. 주생은 취흥에 젖어 배를 강가운데 띄워놓고 돛대에 기댄 채 곤하게 잠이 들었다. 배는 맞바람을 받아 쏜살같이 흘러갔다. 주생이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안개 속에서 절의 종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달은 서쪽 하늘에 기울어져 있었다. 강 양쪽 언덕의 푸른 나무들이 희미하게 새벽빛에 어른거렸다. 그리고 나무 사이로 초롱불빛이 은은히 새나오고 있었다. 주생이 사람들에게 이곳이 어디냐고 물으니 사람들이 말하길 전당이라고 했다. 주생이 어릴 때 살던 고향이었다. 주생은 문득 즉흥시를 읊었다. 악양성 박난간을 의지한 몸. 하룻밤 바람에 흘러 꿈나라로 들었네. 두견새 두어 소리에 봄 달은 밝고. 문득 놀라 깨니 몸은 어느덧 전당에 와 있네. 아침이 밝자 주생은 배에서 내려 고향 친구들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친구들 대부분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주생은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어 시부를 을조리며 걸어 다녔다. 그러다가 주생은 우연히 어릴 적 속국동무인 기생 배도를 만났다. 배도는 제주나 미모에 있어 전당에서 제일 가는 기생으로 사람들은 그녀를 배랑이라 불렀다. 주생은 배도를 따라 그녀의 집으로 갔다. 주생은 시 한 수를 지어 그녀에게 주었다. 하늘과 타향에서 몇 해나 지냈던가. 만리 길 돌아오니 일마다 다르도다. 두추의 높은 명성 옛날이나 다름없고. 작은 다락굿을 바른 석양의 빛나누나. 배도는 주생의 시를 읽고 몹시 감탄하여 말했다. 제주가 이다지도 훌륭한데 어찌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십니까? 그래, 장가는 가셨습니까? 아직도 장가를 못 갔소. 주생이 대답하자 배도가 웃으며 말했다. 배로 돌아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 머물러 계십시오. 제가 좋은 배필을 알아보겠습니다. 배도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심 주생에게 은근히 마음을 두고 그렇게 말했다. 주생 역시 배도의 아름다운 자태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지만 웃으면서 사양했다. 내 어찌 감히 바랄 수가 있겠소? 주생과 배도가 즐겁게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배도는 어린 계집종을 불러 주생을 별실로 모셔 편히 쉬게 했다. 침실에 들어간 주생은 벽에 걸린 절구 한 수를 발견했다. 그 시는 주생이 처음 읽는 것이었다. 주생이 그 시에 호기심을 느끼고 계집종에게 물었다. 이 시는 누가 지은 것이냐? 우리 주인아 씨가 지은 것입니다. 계집종은 그렇게 했다. 그 시는 이러했다. 비파로 상사곡을 타지 마오.
곡조 높아지면 이 가슴 타고 타네. 꽃은 피어 만발한데 임은 없으니. 올봄 애태우다 지샌 밤 몇몇 날인가. 주생은 이미 배도의 아름다운 자태에 마음이 기운 상태였는데 거기에다 배도가 지었다는 훌륭한 시를 읽자 한층 더 정이 피어올랐다. 주생은 이 시의 대구를 지어 그녀의 뜻을 떠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주생은 시를 지으려고 무진장 고심했지만 좀채 좋은 구절이 떠오르지 않았다. 밤은 깊어만 갔다. 주생은 방에서 나와 뜰 안을 걸었다. 달빛은 뜰에 가득했고 꽃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때 홀연 담밖에서 두런두런하는 얘기 소리와 말 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사라졌다. 주생은 그 연유가 무척 궁금했다. 주생은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배도의 방을 살폈다. 배도의 방은 촛불이 환히 밝혀져 있었다. 주생은 몰래 다가가 배도의 방 안을 엿보았다. 배도는 홀로 앉아 체운전을 펴놓고 처변활한 살을 초하고 있었는데 단지 전첩만 지었을 뿐 후첩은 아직 짓지 못하였다. 주생은 자신도 모르게 창문을 열면서 말했다. 주인 아가씨의 살을 이 나그네가 채워드려도 좋겠소? 주생의 말에 배도는 짐짓 화난 듯이 말했다. 미친 손이 어찌하여 여기까지 오셨나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주인 아가씨가 이 나그네를 미치게 한 것이요. 주생의 말에 배도는 빙글에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주생으로 하여금 그 살을 완성케 했다. 주생이 후첩을 지었다. 깊고 깊은 원당에 춘정 설레고 달빛은 꽃가지에 가득. 향로의 연기 향기도 높구나. 창 안에 고운 여인 근심으로 거닐거. 꿈마저 잃고서 방초 위만 헤매누나. 선경에 잘못 들어. 번천이 방초 찾아 논일 줄 뉘 알리. 잠깨니 새들은 가지에서 지저귀고. 푸른 발엔 그림자도 없고 붉은 난간엔 날이 박누나. 저의 조상은 호족으로 조부께서는 천주의 시박사, 선박과 무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중국 당나라의 관명, 벼슬을 지내시다가 죄를 지어 서인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후부터 집안이 기울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다른 사람 손에서 자라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기생의 명부에 올라 내 비록 손님들과 술을 마시지만 절개를 지켜 깨끗이 간직했습니다. 저는 한가한 시간이면 꽃을 보고 눈물을 흘렸고 달을 바라보면 넋을 잃곤 했습니다. 이제 낭군님을 배우니 풍채가 의젓하시고 거동이 활달하며 재주가 빼어나고 생각이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비록 몸은 천하나 건질 아내나 첩이 되기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 받들기를 원하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낭군님이 후일 입신 출세한 다음 저를 기생의 명부에서 빼주시어 선조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낭군님이 저를 버리셔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배도는 말을 마치고 비 오듯 눈물을 흘렸다. 주생은 배도의 말에 크게 감동했다. 주생은 소매자락으로 배도의 눈물을 씻어주며 말했다. 그대가 말하지 않더라도 내 어찌 그런 생각이 없을까? 배도는 눈물을 거두고 안색을 달리하여 말했다. 시경에 이르기를 여야불상이요 사이기행이라 했습니다. 낭군님은 이익과 곽소옥의 일을 못 들으셨나요? 낭군님이 저를 멀리하시거나 버리지 않겠다는 맹세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배도는 고운 명주 한 자락을 꺼내 주생에게 내밀었다. 주생은 붓을 들어 명주 위에 다음과 같이 썼다. 푸른 산은 언제나 푸르고 푸른 나무는 길이 남도다. 그대 날 믿지 않는다면 밝은 달이 하늘에 떠 있도다. 주생이 쓰기를 마치자 그녀는 명주를 정성껏 봉해서 치마띠 속에 간직했다. 이날 밤 그들은 고당부를 읊으며 맘껏 즐겼다. 그것은 김생과 취취며 위란과 빙빙의 재미에 견줄 바 아니었다. 이튿날 주생은 지난밤에 들었던 사람의 말소리와 말 울음소리에 대해 배소에게 묻자 배도가 대답했다. 이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 붉은 대문을 한 집이 물가에 면해 있습니다. 그 집은 노승상 대기옵니다. 노승상은 이미 돌아가시고 노부인이 일남일녀를 거느리고 홀로 살고 있습니다. 노부인은 아들, 딸을 혼인도 시키지 않고 날마다 노래하며 춤추는 것으로 일을 삼고 있답니다.
지난밤에도 사람과 말을 보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러나 낭군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병을 핑계대고 거절하였습니다. 이날 해질 무렵이었다. 승상 부인은 또 사람을 보내 배도를 청했다. 배도는 또다시 거절할 수가 없어 그들을 따라 나섰다. 주생은 배도를 문 밖까지 나가 배웅하면서 밤을 새우지 말고 곧 돌아오라고 신신당부했다. 배도는 말을 타고 가버렸다. 시간이 지나자 주생은 배도를 보고 싶은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주생은 곧 배도를 뒤따라 달려갔다. 용군문을 나서서 왼편으로 돌자 곧 수홍교에 이르렀다. 멀리 웅장한 저택이 구름에 닿을 듯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주생은 이 집이 물가의 면에 있는 붉은 대문 집이라고 생각했다. 그 집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낭낭했다. 주생은 차마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다리 위에 서 있다가 시 한 수를 기둥에 적어두었다. 버들숲 너머 잔잔한 호수엔 누각이 걸려 있고 붉은 용마루 푸른 기와엔 청춘이 비치도다. 웃음과 말소리 향풍 타고 들려오건만 꽃 건너 누각의 사람은 보이질 않네. 꽃 속을 오가는 한 쌍의 제비 부럽기만 한데 정은 임의로 주렴 속을 날아드네. 이리저리 배회해도 발길을 돌릴 수 없어. 낙조 실은 가는 물결 나그네 시름을 더하누나. 주생이 방황하는 사이에 어느덧 석양놀이 짙어지고 곧이어 어둠이 밀려왔다. 이때 여러 무리의 여자들이 붉은 대문에서 말을 타고 나왔다. 주생은 배도가 이 무리 속에 있으려니 생각했다. 주생은 몸을 숨기고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지만 배도는 보이지 않았다. 주생은 문득 불안해졌다. 이에 주생은 망설이지 않고 붉은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주생은 조급한 마음으로 누각으로 갔다. 그곳 역시 사람의 그림자도 찾을 수가 없었다. 누각의 북쪽으로 갖가지 꽃들이 피어있는 연못이 있었다. 연못 주위에는 꽃밭이 있었는데 그 사이로 길이 나 있었다. 주생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갔다. 꽃밭이 끝나자 집이 있었다. 규모는 작았지만 아담한 느낌을 주는 집이었다. 창문은 절반쯤 열려 있었고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주생은 숨을 죽이고 창문으로 다가가 방 안을 몰래 엿보았다. 방 안에는 배도와 승상 부인 그리고 소녀 등 세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자색 비단 옷을 입은 승상 부인은 배곡 책상에 의지하여 앉아 있었다. 나이는 50세쯤 되어 보였는데 그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다. 그 옆에는 14, 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앉아 있었다. 머리채는 곱게 뒤로 따아 내렸는데 그 모습이 어여쁘기 그지없었다. 소녀의 맑은 눈이 살짝 옆을 흘기는 모습은 흐르는 맑은 물결 위에 가을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 웃을 때면 애교가 넘쳤고 그 입모양은 봄꽃이 아침 이슬을 한 박 머금은 듯했다. 배도는 이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배도는 그들에 비한다면 봉황과 까마귀, 구슬과 조약돌 격이었다. 주생은 지금 당장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싶었다. 술이 한순배 돌아가자 배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기를 청했다. 승상 부인이 배도를 말리며 말했다. 평소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째서 이리도 서두는가? 정든 사람과 약속이라도 있단 말인가? 배도는 옷깃을 단정히 하고 승상 부인에게 말했다. 마님께서 하문하시니 어찌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배도는 주생과 인연을 맺은 내력을 자세히 말했다. 그러자 승상 부인이 미처 말할 사이도 없이 소녀가 미소 지으며 배도에게 말했다. 왜 좀 더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하마터면 즐거운 만남을 놓칠 뻔했군요. 승상 부인이 크게 웃으며 배도에게 돌아가기를 허락했다. 배도가 일어나자 주생은 재빨리 그 집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배도보다 한 발 앞서 그녀의 집에 도착했다. 주생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체했다. 배도는 이내 뒤따라와서 주생을 깨웠다. 낭구님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계시옵니까? 주생은 대답 대신 시를 읊었다. 꿈결에 요대의 오색구름에 들어 꽃무늬 수놓은 장막 안에서 선화를 꿈꾸었도다.
배도는 주생의 말에 몹시 불쾌했다. 선아가 도대체 누구인지요? 주생은 그 질문에도 시로 응답했다. 꿈 깨어보니 기쁘게도 선아가 얘 있네. 만당한 이 그윽한 정취를 어이하리. 주생은 시를 읊은 다음 배도를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다. 그대가 내 선아가 아닌가? 배도는 그 말에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낭구님은 저의 설랑이군요.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선아, 설랑으로 부르게 되었다. 주생이 배도에게 늦게 온 사연을 물으니 배도가 대답했다. 연회가 파한 후 다른 기생들은 돌아가게 하였으나 유독 저만 남게 했습니다. 저를 따로 선화의 거소에 불러 다시 조촐한 술자리를 벌였습니다. 주생이 선화에 대해 자세히 말하라고 하자 배도가 대답했다. 선화의 자는 반경이고 나이는 15입니다. 용모가 빼어나 세속 사람 같지 않으며 사곡을 잘 지을 뿐만 아니라 자수도 잘 놓아 저 같은 것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어제는 풍입송에 살을 짓고 거기에 맞춰 금연을 연주했습니다. 제가 음률을 약간 알기 때문에 그곳에 더 머물게 하고는 그 곡을 노래하게 한 것입니다. 주생이 다시 물었다. 그럼 그 산은 어떤 것인가? 그러자 배도는 소리내어 살을 읊었다. 옥창에 꽃 피고 봄날은 늦기만 한데 집안은 고요하고 주렴이 드리웠네. 모래가의 예쁜 오리는 석양을 즐기고 쌍쌍이 짝지어 본 못에서 몇 가문이 부럽기만 하구나. 버들숲 안개는 가벼이 엉겼고 휘늘어진 가지마다 안개 속에 간들간들. 꽃다운님은 잠 깨어 난간에 기댔는데 만면엔 수심이 가득하구나. 제비는 집 지어 알을 품고 꾀꼬리는 때 가는 줄 모르고 지저귀는데 봄날의 미색은 꿈결같이 시드니 한스럽기만 하구나. 비파 잡아 가볍게 튕기니 곡 중에 깊은 원한을 그 뉘라서 알리오. 배도가 한 구 한 구를 풀 때마다 주생은 속으로 은근히 감탄했지만 겉으로 내색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했다. 이 사곡에는 규방의 춘희가 잘 표현이 되었네. 소야란 정도의 뛰어난 솜씨가 아니면 그만한 경지에 이르기는 좀 힘들 것 같소. 그러나 나의 선아가 꽃을 다듬고 옥을 깎는 재주만은 못하오. 주생은 선아를 본 후로 배도에 대한 정이 열버졌다. 선아와 있을 때만 억지로 웃음도 짓고 즐거운 채 했으나 마음엔 오직 선아 생각뿐이었다. 하루는 승상 부인이 어린 아들 구경을 불러 말했다. 내 나이 벌써 12이 아니냐. 아직도 취학을 못하고 있으니 후일 성년이 되면 어떻게 자립하겠느냐. 내 들은 바로는 배도의 남편인 주생은 그를 잘하는 선비라고 한다. 내 가서 배우기를 청하는 것이 좋겠구나. 구경은 값업이 엄한 어머니의 말을 어길 수 없었다. 구경은 그날로 책을 챙겨 주생에게 갔다. 주생은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기뻤지만 거듭 사양하다가 마지못한 채하며 허락했다. 어느 날 주생은 배도가 출타한 틈을 타 구경에게 말했다. 내가 이 집을 오가면서 글을 배우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다. 내 집에 빈 방이라도 있다면 내가 너희 집으로 옮겨갔으면 한다. 너는 왕래하는 불편을 덜 것이요. 나는 너를 가르치는데 전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구경은 넙죽절을 하면서 말했다. 그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경은 집으로 돌아가 어머님에게 말씀을 드리니 승상 부인이 기꺼이 허락했다. 배도가 외출했다 돌아와 주생이 승상 부인의 집으로 가겠다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며 말했다. 선랑께서는 딴 마음이 있으신 모양이군요. 왜 저를 버리시고 그 집으로 가십니까? 승상 댁에 3만축의 장서가 있다 들었소. 부인은 선공의 유품을 함부로 내고 드리는 것을 싫어한다지 않소. 그래서 그 집에 머물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책들을 읽어보려는 욕심으로 그러는 거요. 배도는 주생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선랑께서 학문에 정진하시는 것은 저의 복입니다. 주생은 승상댁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선아를 만날 방도가 없었다. 낮이면 구경과 같이 있고 저녁이면 집안의 모든 문을 빈틈없이 잠가버리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주생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마침 이날 저녁에 달이 없었다.
주생은 여러 겹의 담을 뛰어넘어 선화의 방 앞에 이르렀다. 주생은 한동안 동정을 살폈지만 인적은 오래전에 끊기고 선화 혼자 촛불을 밝히고 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주생은 기둥 사이에 몸을 숨기고 선화의 연주 소리를 듣고 있었다. 연주를 끝낸 선화가 소자첨의 하실랑사를 작은 소리로 읊기 시작했다. 주렴 바크 누가 수창을 두드려. 선경의 논의는 이 꿈을 깨웠네. 아, 이제 보니 그대는 이미 아니고 바람이 불어와 대를 쳤구나. 선화의 하실랑사가 끝나자 주생은 시로 대꾸를 했다. 바람이 불어와 대를 친다마오. 바로 그리우님 여기 왔도다. 선화는 주생의 시를 못 들은 채하고 촛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주생은 선화의 방 안으로 들어가 선화의 이부자리에 속으로 들어갔다. 선화는 엷은 구름과 가는 비처럼 버들과 어린 꽃처럼 부드러웠다. 울다가는 부드럽게 속삭였고 살며시 미소 짓다가는 가볍게 찡그리기도 했다. 주생은 벌이 꽃을 찾듯 나비가 꽃가루를 그리워하듯 매혹되었다. 어느덧 날이 밝아왔다. 난간 앞꽃나무 가지에 앉은 부엉이 울음소리를 듣고 주생은 깜짝 놀라 방을 급히 나갔다. 집과 연못은 고요했고 새벽 안개는 몽롱했다. 선화는 주생을 배웅하기 위해 방문을 나섰다가 이내 문을 닫고 들어가며 말했다. 다시는 오지를 마셔요. 이 비밀이 새나간다면 사생이 걱정입니다. 주생은 선화의 말에 목이 메어 말했다. 이제 겨우 좋은 인연을 이루었는데 어찌 이렇게도 박대를 하는 것입니까? 선화는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아까 말은 농담이에요.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옵고 저녁으로 만나도록 해요. 주생은 선화의 말에 만족하여 돌아갔다. 선화는 방으로 들어오자 시를 지어 창문 위에 걸었다. 비 내렸다겐 날은 막막하고 음산한데 푸른 버들은 그림 같고 푸른 연기만 같구나. 봄날의 수심은 봄 따라가지 않고 새벽 꾀꼬리를 따라 베갯머리로 날아드누나. 주랑 놀라지 말아요. 저예요. 그제야 주생은 선화가 한 짓인 줄 알았다. 주생이 일어서서 선화의 허리를 꼭 끌어안았다. 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거요? 주생이 물으니 선화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찌 감히 낭군님을 놀라게 하겠어요. 낭군님 혼자 질에 겁을 먹었을 뿐이지요. 향을 훔치고 구슬을 도둑질하는데 어찌 겁이 나지 않겠소? 주생은 그렇게 말하고 선화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다. 주생은 창문 위에 걸린 절구를 보았다. 마지막 구절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무슨 근심이 있어 이런 시를 지었소? 선화가 대답했다. 여자의 몸은 수심과 함께 태어났습니다. 만나지 못했을 때는 서로 만나기를 원하고 만나면 서로 헤어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러니 어찌 여자의 몸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하물며 낭군님은 절단지기를 어겼고 저는 행로지옥을 받았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정사의 자취가 발각된다면 친척들에게 용납되지 못할 것이요. 동리 사람들은 천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우리들이 손을 잡고 해로하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의 일은 구름 속에 든 달과 같으며 숨은 꽃과도 같습니다. 설사 한때는 즐겁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할 테니 어찌하겠습니까? 선화는 말을 마친 후 눈물을 주룩 흘렸다. 주생은 선화의 눈물을 훔치며 위로했다. 대장부가 어찌 아녀자 하나를 얻을 수 없겠는가? 내 나중 예법대로 그대를 맞이할 것이니 너무 걱정을 마오. 선화는 눈물을 거두며 치사했다. 낭군님의 말씀대로만 될 것 같으면 저의 아름다운 얼굴이 비록 집안을 화목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나무를 캐어 정성껏 제사를 받드는 일만은 다 하겠습니다. 선화는 향압을 열어 화장용 거울을 꺼내 둘로 깨뜨렸다. 그리고 한쪽은 자기가 갖고 다른 한쪽은 주생에게 주었다. 동방화촉의 밤을 기다렸다. 다시 하나로 합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선화는 그 말을 마치고 흰 깃부채를 주생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물건은 비록 하찮은 것이지만 제 마음의 간곡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 소원이오니 승란의 처로 생각하시어 가을밤에 원한을 끼치지 마시옵고
가사항아가 그림자를 잃을지라도 꼭 밝은 달빛을 어여삐 여겨 아껴주십시오. 이날 이후 두 사람은 밤이면 만나 새벽에 헤어졌다. 하룻밤도 거르는 법이 없었다. 주생이 배도의 집으로 간 날 밤이었다. 선아는 주생을 기다리다 못해 그의 방으로 갔다. 선아는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주생이 쓰던 단장 주머니를 풀었다. 선아는 그 주머니에서 배도가 지은 시를 발견했다. 그 시를 읽은 선아는 질투심이 일어나 책상 위에 있는 붓을 들어 시를 지워버렸다. 그리고 그 시 밑에 자나미사 질절을 지은 다음 푸른 비단에서 싸서 주머니 안에 집어넣고 주생의 방을 나왔다. 그 사는 다음과 같았다. 창밖에 그림자 보이는 듯 사라지고 기울어진 달은 누각 위에 높이 떴네. 우수수 대나무 소리는 풍류 위로 요란하고 오동나무 그림자는 집안에 가득한데 깊은 밤 고요는 수심을 자아내네. 이 외로운 밤 방탕한 임은 소식조차 없으나 어디서 논이느라 남아져 잊었는가. 아서라 생각 말자 잊으려 하나. 멀리 있는 정은 답답도 해. 그래도 행여나 시간을 헤며 앉아 기다리네. 이튿날 주생이 돌아왔다. 선아는 질투하거나 원망스런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 또 주머니를 끌러본 것도 말하지 않았다. 선아는 주생의 학행을 칭찬하고 구경에게 그를 가르친 것에 대한 수고를 치사했다. 선아는 집으로 배도를 오라고 청했다. 그리고 주생, 배도와 함께 술을 마셨다. 선아는 손수 술을 따라 배도로 하여금 주생에게 장을 권하게 했다. 주생은 이날 밤 크게 술에 취했다. 주생의 방에 든 배도는 주생이 술에 취해 정신없이 잠을 자자 따분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래서 주생의 주머니를 끌러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은 사가 먹으로 지워진 것을 보고 마음이 잠옷 얹어놨고 괴이한 생각이 들었다. 배도는 그 밑에 씌어진 가나미사를 보고 자신의 살을 먹으로 지은 사람이 선아인 것을 깨달았다. 배도는 몹시 화가 치밀었다. 배도는 이 살을 소매 속에 감춘 다음 주머니를 전처럼 싸매고 앉은 채로 아침을 기다렸다. 주생이 술에서 깨어나자 배도가 물었다. 낭구님은 이곳에서 무작정 유할 건가요? 도대체 돌아오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생이 대답했다. 구경이가 공부를 아직 다 마치지 못한 탓이요. 처의 동생을 가르치는 것이니 마음을 다해야겠지요. 주생이 배도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물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배도는 얼마 동안 말이 없었다. 주생은 당황하여 고개를 숙이고 방바닥만 응시했다. 배도는 그 살을 꺼내어 주생의 앞에 던지며 말했다. 이 어찌 군자가 할 짓입니까? 난 지금 곧장 들어가 부인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을 마친 배도가 몸을 일으키자 주생은 황망히 그녀를 붙잡아 앉히고 사실대로 고백했다. 주생은 배도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간곡히 빌었다. 선아는 나와 백년해로를 굳게 언약한 사이인데 어찌 죽을 곳으로 몰아넣는단 말이오. 배도는 마지못해 뜻을 돌렸다. 그렇다면 곧 저와 같이 돌아갑시다. 주생은 달리 방법이 없어 승상 부인에게 핑계를 대고 배도의 집으로 돌아갔다. 배도는 선아와의 관계를 알고 난 다음부터 주생을 설랑이라 부르지 않았다.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그날부터 주생은 오로지 선아만을 생각했다. 주생의 몸은 나날이 여위어갔다. 그리고 끝내는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다. 주생이 배도의 집으로 돌아온 지 20날이 지나갔다. 돌연 구경이 병으로 죽었다는 전갈이 왔다. 주생은 재물을 갖춰 영구 앞에 나아가 전을 올렸다. 선아는 주생과 이별한 후 상사의 병이 깊어 자리에 누워있다가 문득 주생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억지로 일어났다. 그리고 담장 소복을 하고 주렴 안에 혼자 서 있었다. 주생이 전을 끝낸 다음 눈을 들어보니 멀리 선아가 보였다. 주생은 선아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잠시 후 주생이 뒤돌아보니 선아는 이미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이제 저는 낭구님과 영원히 이별을 하게 되었으니 비단오시며 좋은 악기가 소용이 없고 전날의 소원도 다 그만입니다. 다만 원하는 바는 제가 죽은 후에 낭구님은 선아를 취하여 배필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죽은 뒤 시신은 낭구님이 왕래하시는 길가에 묻어주신다면 죽더라도 산 것 같이 여기고 편안히 눈을 감겠습니다. 배도는 말을 마치고 기절했다. 배도는 한참 만에 다시 깨어나 주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주랑, 부디 몸조심 하시어요. 배도는 이 말을 마치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 주생은 배도의 죽음을 몹시 슬퍼했다. 주생은 그녀의 유언대로 시체를 호산의 길가에 고이 묻어주었다. 제문은 다음과 같다. 모월 5일에 매창거 사는 초항, 여단의 제물을 드리고 배랑의 혼백을 위로하며 제를 올리노라. 꽃의 정기와도 같이 아름답고 달의 자태와도 같이 어여쁜 그대는 장대에 버들인 양춤을 잘도 추어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와 같았도다. 미색은 아름다운 골짜기 향기로운 난초를 능가하는 이슬 담뿍 머금은 붉은 꽃이도다. 회문시에 있어서는 소야란이 독보함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사에 있어서는 다문화일지라도 명성을 다투기 어려웠도다. 이름은 비록 기적에 들었어도 그 뜻만은 그윽했고 정절을 지켰도다. 나는 바람에 휘날리는 버들가지와 같아 방탕한 뜻을 지녀 외로이 물에 뜬 부평초의 신세였도다. 아, 슬프다. 때 가고 일 지나 지극한 즐거움이 슬픔을 자아낼 줄 그 뉘라서 알았을까. 빛이 이불이 따뜻해지기도 전에 원항의 단꿈이 먼저 깨어졌네. 즐거움은 구름과 같이 사라지고 은정은 비같이 흩어져 비단치마 바라보니 색은 이미 변했도다. 옥패는 소리를 내지 않고 일척의 비단이 아직도 향기롭구나. 붉은색의 악기와 푸른색의 옷이 은상에 헛되이 버려있고 남교의 옛집은 홍랑에게 내맡겼도다. 오호라. 가인은 얻기 어렵고 덕음은 잊기 어렵도다. 옥 같은 맑은 자태, 꽃다운 고운 맵시가 눈에 선하도다. 하늘과 땅은 영원히 변치 않으이 망망한 이 하늘 어이하며 타향에서 짝을 잃고 그 누굴 믿을까? 이제 노를 저어온 길을 되돌아가려 하나 호해는 넓고 험하며 세월은 덧없이 흐르기만 할 것이니 천만리 머나먼 길을 외로운 조각배가 가고 간들 무엇을 의지하리. 후년에 그대의 넋앞에와 올리라고 기약하기는 어렵다. 산에는 사라진 구름이 다시 돌아오고 강물은 밀렸다가 썰물되어 오지만 한 번간 그대는 다시 오지 못하는구나. 내 이제 그대를 마지막 하직하며 술로써 제사를 지내고 글로써 인해 정을 나타내도다. 바람결에 붙여 연결하노니 그대의 혼이여 부디 흠양하시라. 주생은 제사를 마치고 두 계집종과 이별하며 말했다. 집을 잘 보전하여라. 내 후일 성공에 돌아오면 반드시 너희들을 돌봐주마. 계집종들은 설게 울며 말했다. 저희들은 주인 아씨를 어머니같이 우러러 받들었고 아씨도 저희를 자식같이 사랑해 주시었어요. 이제 저희가 박복하여 아씨를 일찍 여의었으니 오직 믿고 슬픔을 달랠 길은 서방님뿐인데 이제 서방님마저 가신다니 저희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란 말입니까? 주생은 계집종들을 달래고 눈물을 뿌리며 배에 올랐지만 차마 노를 저을 수 없었다. 꽃에도 버들에도 안개는 끼었는데 춘색을 전하는 이 한밤 늘어진 버들 숲에서 잠자도다. 좋은 인연 모지러 이 새벽녘 이미 방촛불은 막연한데 되짚어가는 길에 끝없는 만리 길을 바라보도다. 주생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에 가면 선아를 영영 이별할 것만 같았다. 어느덧 날은 훤히 밝아왔다. 주생은 노를 저어서 물길을 떠났다. 선화의 집과 배도의 묘는 점점 아득해졌다. 산구비를 돌아 강이 굽어진 곳에 이르니 홀연 모든 것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주생은 호주의 땅에 도착하여 외가인 장 노인을 찾아가 그곳에서 머물렀다. 장씨 노인은 호주의 갑부일 뿐만 아니라 인물됨됨이가 후목하기로 이름이 나 있었다. 장 노인은 주생을 후하게 대접했다. 주생은 비록 몸은 편안하였으나 선화를 생각하는 정은 갈수록 더해만 가 마음은 편치 않았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임진년 춘삼월이었다. 장 노인은 주생이 나날이 여의어가는 것을 이상스럽게 여겨 그 까닭을 물었다. 주생은 감히 감추지 못하고 그 연유를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주생의 말을 전부 들은 장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내 안사람과 승상 부인과는 동성이어서 여러 대 동안 긴밀히 지냈다. 내 너를 위해 힘써보겠으니 아무 염려하지 마라. 다음 날 장 노인은 부인을 시켜 편지를 쓰게 한 다음 늙은 하인을 전당으로 보냈다. 별표. 선아는 주생과 이별한 후 병을 얻어 늘 자리를 보전하고 누워 있었다. 승상 부인은 선아가 주생을 사모하여 얻은 병인 줄 이미 알고 있었다. 승상 부인은 선아의 뜻을 이루어주려 했지만 이미 주생이 떠난 후이라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승상 부인은 노부인의 편지를 받고 매우 기뻐했다. 선아는 편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머리도 빗고 세수도 하며 몸단장을 했다. 그리고 이해 9월로 혼인날이 정해졌다. 별표. 주생은 날마다 폭우로 나가 늙은 하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늙은 하인이 떠난 지 아흐레가 되던 날 그가 돌아왔다. 늙은 하인은 승상 부인의 정혼의 뜻을 주생에게 아뢰는 다음 선화의 편지를 전해주었다. 주생은 급히 편지를 뜯었다. 편지지에는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다. 주생은 선화의 마음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사연은 이러했다. 박복한 몸 선화는 목욕 재개하고 주랑께 올리옵니다. 저는 본래 약질이어서 깊은 규방에서 수양하고 있습니다. 매양 청춘이 수의감을 근심했고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한탄했습니다. 비록 연심을 품었다가도 사람을 만나면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버들가지를 보면 춘정이 무르녹고 나뭇가지의 꾀꼬리를 들으면 또한 연모심이 몽롱해집니다. 하루아침에 고운 나비가 소식을 전하며 산새가 길을 인도했습니다. 동방지월의 주자재달하여 낭군님이 담을 넘어 오심에 있어서 저는 몸을 아끼지 못했습니다. 선약을 다리려고 하계에 내려와 일은 마쳤지만 옥경에 올라가지 못해 거울을 둘로 나누어 한 가지로 영원한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호사다마하여 호시절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마음만은 사랑하기 그지없으나 몸은 점점 여위어짐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낭군님이 한 번 가신 뒤 봄은 다시 왔으나 소식은 없어 이화에 비 내리고 황혼빛이 문을 비치어 잠 못 이루어 낭군님 생각으로 자꾸만 여위어질 뿐입니다. 비단 장막은 낭군님이 없어 주야로 쓸쓸하고 촛불을 밝힐 일 없으니 저녁으로 방하는 침침할 따름입니다. 하룻밤에 몸망치고 100년의 정을 품음에 이미 시들어져 가는 몸이지만 낭군님만을 생각합니다. 밤이면 달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낭군님 생각으로 간장은 노관하고 만나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기 그지없으나 갈 수 없는 신세이옵니다. 만약 미리 이런 일이 있을 줄을 알았던들 살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원로가 소식을 보내옴에 가일이 기다려지오나 홀로 있으니 초조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병은 나날이 깊어져 꽃 같은 얼굴은 광채가 사라지고 구름 같은 머리에는 빛이 없어졌습니다. 이루 낭군님이 저를 본다 할지라도 다시는 전처럼 은정이 솟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사오나 다만 품고 있는 정성을 다하지 못한 채 문득 아침 이슬과 같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멀고 먼 황천길을 가는 넋의 한이 무궁할 것이 두렵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낭군을 배웁고 저의 기구한 정을 호소나 할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원이 없겠나이다. 산천은 첩첩하여 먼 구름 밑에 떨어져 있는 거리를 편지 전할 사람이 빈번히 다닐 수도 없는 일이옵니다. 이제 멀리 목을 빼어 바라보니 뼈는 녹고 넋은 날 뿐입니다. 호주의 땅은 기후가 좋지 못하여 질병이 많습니다. 낭군님은 자중하시어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끝으로 이 정겨운 편지에 할 말을 다하지 못한 것은 돌아가는 기러기에 부탁하여 보내겠습니다. 모월 모일 선화 상서. 편지를 읽고 난 주생은 꿈꾸다 깨어난 것만 같고 술에 취했다가 정신이 난 것만 같았다. 슬프기도 했고 반갑기도 했다. 그러나 오는 9월을 손꼽아 보니 아직도 아득했다. 주생은 혼인 날짜를 고쳐 잡으려고 장씨 노인을 찾았다. 다시 한번 늙은 하인을 승상 부인에게 보내달라고 청한 후 선화에게 답장을 썼다. 사랑하는 임, 선화 그대여. 삼생의 인연이 깊어 천리 길에서 온 편지를 받았소. 사물을 보고 사람을 생각하니 어찌 한 시인들 잊을 수 있으리오. 지난날 나는 그대의 집에 뛰어들었소.
몸을 경림에 의탁하였다가 춘심이 발동하여 애정을 금하지 못하고 꽃 속에서 맹약하고 달 아래 인연을 맺었소. 그때는 외람되게도 많은 은정을 입고 굳은 맹세를 하였소.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서는 깊은 은혜를 갚을 도리가 없다고 여겼소. 인간의 호사에 대한 조물주의 시샘으로 하룻밤의 이별이 해를 넘겨 원한이 되었소. 이렇게 될 줄 어찌 알았소? 피차 멀리 떨어진 데다 산천이 가로막혔으니 하늘가에서 무한히 슬퍼하는 이 몸은 오나라 구름 속에서 우는 기러기여 초나라의 산골짜기에서 우는 원숭이 같은 신세가 되었소. 이제 친척의 집에서 홀로 잠을 자니 외롭고 쓸쓸하여 목석이 아니고는 어찌 설지 않으리요. 아, 아름다운 그대여. 이별한 후의 이 심정은 그대만이 알 수 있으리라. 옛사람은 하루를 못 만나면 3년과도 같다 했은즉 이것으로 미룬다면 90년이나 되오. 만약 천고마비의 가을날에 나가서 가의를 정한다면 차라리 황산에 시들어진 풀 속에서 나를 찾는 것만 못하리다. 정을 다 담지 못하고 말을 다 하지 못했는데 편지지에 엎드린 채 목이 메어 눈물이 나니 더할 말을 모르겠소. 이 무렵 외적이 조선을 침략했다. 전황이 급박해지자 조정에서는 마침내 중국의 원병을 청했다. 중국 황제는 조선이 무너지면 압록강 서부지방이 편안할 날이 없을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도독 이여송에게 군대를 통솔하여 왜군을 무찌르라고 어명이 내렸다. 이때 행인사의 행인설번이 조선을 다녀와서 황제에게 아뢰었다. 북방 사람은 오랑캐를 잘 막고 남방의 사람들은 외놈을 잘 방어하니 이 싸움은 남방의 군병이 아니면 어렵겠나이다. 황제는 설번의 주청을 받아들여 남방의 여러 고을에서 병정을 급히 모집했다. 그때 유격 장군이었던 어떤 사람이 평소에 주생의 성명을 알고 있어 출전하는 날에 주생에게 서기의 소임을 맡겼다. 주생은 굳이 사양했으나 끝내 그 직책을 맡았다. 주생은 원정군의 일원이 되어 조선으로 출정했다. 주생은 안주의 백상루에 올라 고풍칠언시를 지었다. 그 전부는 알 수 없으나 그 결구는 다음과 같다. 시름에 겨워 강상루에 오르니 누밖에 청사는 첩첩이 쌓였구나. 저 사는 고향을 바라보는 내 눈을 가리면서 어찌하여 시름이 오는 길은 막지 못하나. 이듬해 계사년 봄 명군은 왜적을 대파하여 경상도로 몰아붙였다. 주생은 밤낮으로 선화를 생각하여 마침내 병이 중해졌다. 주생은 병 때문에 남아 할 수 없어 송경에 머물고 있었다. 이때 나는 때마침 일이 있어 송경에 갔다가 어느 여관에서 주생을 만났다. 그러나 주생과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글로 의사를 통했다. 주생은 내가 그를 안다고 후하게 대접해 주었다. 나는 주생에게 병든 내력을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는 근심에 쌓여 응답이 없었다. 하루는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나는 주생과 같이 불을 밝히고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생은 답사행의 사한수를 지어 보여주었다.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신세, 이별의 회포를 어이 다 쏟을까? 돌아가는 기러기는 어두운 강가 나무에 줄지어 앉았구나. 여창의 희미한 촛불은 이 마음 설레게 하고 황혼의 빗소리는 시름을 더하누나. 낭원은 구름에 쌓였고 영주는 바다에 막혔구나. 임 있는 곳은 예서 얼마나 되나. 차라리 물 위에 부평초되어 하룻밤 흘러 오강으로 가고자. 나는 몇 번이나 이 사를 읊었다. 그리고 사중의 정사를 탐문했다. 주생은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나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 일체 말하지 말라는 당부까지 했다. 나는 이들의 엇나간 인연을 한탄했고 좋은 시절을 놓친 데 대하여 슬픈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헤어진 후 나는 붓을 잡아 이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 중기의 시인. 본관은 안동. 자는 여장, 호는 석주. 승지기의 손자이며 벽의 다섯째 아들이다. 정철의 문인으로 성격이 자유분방하고 구속받기 싫어하여 벼슬하지 않은 채 야인으로 일생을 마쳤다. 술로 낙을 삼아 부인이 금주를 권하니 시 관금독작을 지었다. 젊었을 때의 강계에서 귀양살이하던 정철을 이한놀과 함께 찾아가기도 했다.
동료 문인들의 추천으로 제술관이 되고 또 동몽교관에 임명되었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았으며 강화에서 많은 유생을 가르쳤다. 임진왜란 때에는 구용과 함께 강경한 주전론을 주장했다. 광해군 초에 권신 이이첨이 교제를 청했으나 거절했다. 유희분 등의 방종을 임숙령이 책문에서 공격하다가 광해군의 뜻에 거슬려 삭과된 사실을 듣고 분함을 참지 못하여 국류시를 지어서 풍자, 비방하였다. 이에 광해군이 대노하여 시의 출처를 찾던 중 1612년 김직재의 무옥에 연루된 조수륜의 집을 수색하다가 연좌되어 해남으로 귀양을 가다가 동대문 밖에서 행인들이 동정으로 주는 술을 포금하고는 이튿날 44세에 죽었다. 시제가 뛰어나 자기 성찰을 통한 울분과 갈등을 토로하고 잘못된 사회상을 비판 풍자하는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인조반정 이후 사헌부지평에 추증되었고 광주 우남사에 배향되었다. 묘는 경기도 고양시 위양리에 있고 묘갈은 송시열이 찬하였다. 석주집과 한문소설 주생전이 현전한다. 출처 한국민종문화대백과사전